여러분 친구들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EBS 수능특강 독서 주제통합 5강 인공지능과 형법 지문 해설 영상입니다. 네, 이번 지문도요. 문제도 4문제밖에 없었고 지문도 꽤나 쉬웠습니다. 그럼 빠르게 우리 한번 지문 해설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가 지문부터 볼게요. 주제는 형법의 책임과 그 적용이네요. 자, 1문단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형법은 5강부터 쭉 법에 관한 지문이 나왔었죠. 자,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체계로 여러 가지 범죄의 모습, 범죄들에 가해질 형벌의 종류, 또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해서 형법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형법에서 다루고 있는 형벌은요, 국가에 의해서, 자, 국가가 하는 거죠. 개인에게 가해지는 제재 방식 중 가장 강력하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형벌이라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제재 방식이다. 자,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징역형은 감옥으로 가는 거죠. 개인의 자유권을 크게 침해하고 감옥에 갇히면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자, 이를 넘어서 사형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형법은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권과 자유권 안에 재산의 자유권도 있죠. 재산권은 물론이고 극한의 경우 인간의 생명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주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따라서 형법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이런 무시무시한 형벌이 남용되지 않고, 맞습니다. 인간의 기본권, 생명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함부로 쓰이면 안 된다는 거죠.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방법이 중요하게 다뤄진대요. 그래서 형법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책임 원칙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생겨났다. 형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책임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1문단을 정리해보면 형법이라는 것은 범죄의 모습과 형벌의 종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형벌은 국가가 개인에게 가하는 제재 중 가장 강력한 제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징역형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권인 자유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고요. 사형제도는 생명권에도 영향을 준다. 자, 그래서 형벌은 함부로 남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책임 원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책임 원칙 뭔지 이 문단 읽어볼게요. 자, 책임 원칙은 어떤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중요하죠. 그럼 책임이 없으면요, 그 행위에 대해서 처벌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책임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형벌의 근거 기능도 하고 형벌의 제한 기능도 하고 있다는 거죠. 책임 원칙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형벌의 근거 기능이라는 것은 형벌은 책임을 전제 요건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책임을 전제 요건으로 하는 것이 형벌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제한 기능을 한다는 것은 형량을 결정하는 것, 특히 형량의 상한, 위로죠. 최대한입니다.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형량을 최소부터 최대까지 정할 때 이 최대가 책임 범위를 넘어선 안 된다라는 말이 나오겠네요. 어떤 행위에 책임이 있다 하여도 그에 합당한 형벌의 양은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의 크기를 넘어서는 과도한 양이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형벌 제한 기능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형법의 기본 원칙 덕분에 우리는 자유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 자유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는 이유는 책임 원칙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3문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책임 원칙에 따라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이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이죠. 책임이 있다 하면 형벌을 부과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하나가 필요하네요. 범죄 행위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은 있지만 그 행위가 비난 가능할 만해야지 형벌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비난 가능성은 적법, 또 불법을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의사결정 자유를 전제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더 읽어보고 설명드릴게요. 즉, 범죄자는 자유의지를 지닌 주체로서 범죄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과 플러스 이미 행한 불법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모두 포함하는 범죄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비난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있다라고 해서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올바로 생각을 못하는 나이가 너무 어린 3세 또는 4세의 아주 어린 아이라던가 자, 이런 친구들은 비난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형벌을 받지 않는 상황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범죄자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주체여야 하고요. 범죄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요. 책임질 능력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바로 범죄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현행 형법에 의하면요. 이런 범죄 능력은 자연인에게만 인정되고 그 외의 존재는 범죄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인이 뭔지 밑에 풀이돼 있죠. 법이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자연적 생활체로서의 인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범죄 능력이 있는 인간은 인정이 되지만 인간이 아닌 대상은 범죄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회사라든지 또 나에 나오겠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체가 될 수 없다라고 현행법에서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4문단 가볼게요. 한편 우리 법은 자연인이 아닌 존재, 아까 전에 주체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했죠. 아닌 존재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범죄의 주체는 아니지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네요. 우리의 법과 판례에 따르면 자, 법인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여러분? 밑에 보시면 인간은 아니고요.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 재단, 회사 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범죄는 저지를 수 없지만 아까 범죄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 능력은 없지만요. 형사 처벌은 받을 수가 있다네요. 자, 위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적용을 한 거죠. 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은 대개 개인의 범죄 행위를 처벌하면서 그 개인에 대한 감독 의무를 진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가지는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회사 같은 법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 누군가 개인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개인의 행위를 처벌하면서 회사는 왜 그 개인을 가만히 뒀을까? 제재하거나 또는 회사 차원에서 벌을 주지 않고 왜 그냥 뒀어? 하는 감독 의무를 졌구나 해서 벌금형 정도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그 개인과 함께 법인, 회사를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양벌 규정이라고 한다. 또 새로운 단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양벌 규정은 원칙적으로 범죄 능력이 부정되는 법인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특별 규정이다. 똑같은 내용 3번이나 나왔어요. 자연인이 아닌데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요. 범죄 저지를 능력이 없는 법인, 자연인이 아니지만 형사처벌 받을 수 있었고요. 똑같이 범죄 능력이 부정되지만 형사 책임을 묻는 이런 특별 규정이 바로 양벌 규정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법인이 회사인데요.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근거한 정책적 고려뿐만 아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더 큰 회사, 삼성 같은 아주 큰 회사는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겠죠. 그러니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도 벌금형이라는 형사적 처벌은 규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법인 자신의 감독 의무 위반을 근거로 정당화된다. 이 정당화의 요건은 법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정당화의 요건이었습니다. 자, 앞쪽 보시면요. 이렇게 보기 쉽게 정리를 해뒀으니까 여러분들 캡처해서 보시거나 또는 스스로 정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 없었죠? 그럼 나로 가보겠습니다. 나의 내용입니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지능형 로봇에 대한 형법의 적용이네요. 자, 1문단부터 가보겠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인간과 동등한 수준의 정신 능력을 가지고 무섭죠. 우리보다 똑똑할 수도 있어요. 인간처럼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수단을 선택하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지능형 로봇이 등장할 수 있다. 네, 겉모습도 거의 인간같이 요즘은 나오던데 인간과 비슷하게 스스로 결정을 하고 행동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이 있다는 거죠. 만약 이러한 유형의 지능형 로봇이 인간이 저지를 경우 범죄로 규정되어 처벌받았을 일을 로봇이 행한다면 처벌 대상은 누굴까요? 만든 인간일까요? 아니면 그 일을 행한 로봇일까요?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난 지능형 로봇이 혼자 생각하고 행동하니까요. 그 로봇이 행한 일에 대해 인간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맞습니다. 만들긴 했지만
생각은 로봇이 자체적으로 했으니까요. 이렇게 지능형 로봇이 강력한 사회적 통제 수단인 형법의 적용 범위 밖에 놓이게 되면 형법의 적용 범위는 자연인한테만 있으니까요. 로봇은 자연인이 아니죠. 그래서 적용 범위 밖에 있으면 처벌의 공백이 생기고 사회적 위협의 대상이 될 것이다. 네, 로봇이 막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다니면 어떡하죠? 그러므로 실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능형 로봇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 행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할 경우 지능형 로봇에도 형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자, 이래서 1문단에서는요, 지능형 로봇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형법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문단으로 가볼게요. 인공지능을 탑재한 지능형 로봇이 형법에 따른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형법에 따른 책임을 지한 전제 요건이 있습니다. 형법이 말하는 범죄 행위를 지능형 로봇 스스로 행위했어야 한다. 네, 앞에서 말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을 하면 형법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죠. 형법으로서. 그런데 전통적인 형법은 1문단에서 봤던 겁니다. 인간의 행위만을 생각하여 자연인만이 대상이었죠. 형법을 구성하였다. 이에 따르면 기계나 로봇의 행위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어서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형벌을 받을 수는 없다. 똑같습니다.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 그러나 지능형 로봇은 인간으로부터 독립하여 인간이 영향을 끼친 게 아닙니다. 만들기만 했는데요. 로봇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기계나 로봇과는 다르다. 네,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기계 로봇과는 다른 지능형 로봇입니다. 이제는 지능형 로봇에 의해 이루어진 행동 역시 인간과 유사한 새로운 주체의 독립된 행동으로 볼 가능성도 열리게 된 것이다. 네, 지능형 로봇을 인간과 유사한 새로운 주체로 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가볼게요. 다음 문단입니다. 최근에는 인간 중심의 법적 주체성 논의를 넘어서서 그러면 예전에는 뭐였습니까? 법적 주체성은 인간 중심이었어요. 인간만 법적인 주체가 된다는 건데 그것을 논의를 넘어서서 체계 이론에서 다루는 것이 있답니다. 바로 체계 개념을 바탕으로 한 법적 주체의 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체계 이론의 체계 개념은 법적 주체의 지위를 다시 구성해보자라는 것이죠. 체계 이론에서는 사회 현상을 관찰할 때 행위가 아닌 소통을 더욱 근원적인 개념으로 파악한다. 행위로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소통부터 하고 나서 행위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소통이 근원이란 것입니다. 소통이 먼저다. 이러한 관점에서 체계 이론은 자연인이 아닌 존재라 할지라도 독자적인 사회 체계로서 사회적 소통에 참여할 수 있고 존속할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라면 법적 주체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인간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소통에 참여할 수 있다라면 법적 주체의 지위를 인정하자. 즉 법적 주체가 되니 법적 처벌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 법적 주체의 자격을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확립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마찬가지로 법적 책임도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확립된다. 방금 말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주체 자격이 확립되면 법적 책임도 확립될 수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인공지능을 탑재한 지능형 로봇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인공지능형 로봇이 소통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으니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겠죠. 인공지능의 작동은 인간 행위로 볼 수 없지만 스스로 행동하니까요. 인공지능은 기술적 방법을 통해 사회적 체계와 접촉하고 소통한다고 했죠. 사회적 맥락을 구성한다. 이렇게 사회적 체계의 소통이 사회적 체계의 행위를 구성하듯이 소통으로 행위, 전통적 행위 개념도 재구성할 수 있다. 전통적 행위는 인간만이 행위의 주체가 됐었는데 이제는 로봇도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겠네요. 인공지능이 인간을 매개하지 않고 외부 세계와 직접 접촉하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행위를 수행했기 때문이다. 체계 이론의 관점에서 범죄는 사회적 소통의 특정한 유형이다. 체계 이론의 관점에서 범죄는 소통의 유형이래요. 따라서 형사 책임을 묻는 근거도 행위가 아닌 소통에서 찾아야 한답니다.
특정한 소통 방식이 형법을 위반할 때 이를 범죄로 보는 것이다. 범죄는 사회적 소통이다. 형사적 책임은 소통에서 찾아야 된다. 그래서 특정 소통 방식이 형법을 위반하면 이것은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가 있다. 네,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지문이었죠. 마지막 문단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을 탑재한 지능형 로봇의 범죄 능력을 인정한다고 했을 때 지능형 로봇의 범죄에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네, 이제 주체로서의 범죄 능력은 인정된다. 그러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자, 형법은요, 법률이 보호하고 있는 가치인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법익이 가지는 가치를 일반인에게 확실하게 증명함으로써 장래 범죄 행위를 예방하는 과제를 수행한다고 보았다. 네, 맞습니다. 자, 형법이 정해놓은 형벌을 부과하면 법을 어겨선 안 되는구나 하고 범죄 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지능형 로봇의 행위를 형법상 유의미한 행위로 파악할 수 있음을 전제로 형법상 유의미한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은 주체가 됐으니까요. 지능형 로봇의 법익 침해 행위의 가능성을 긍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지능형 로봇의 행위에 대하여 형벌 부과를 통하여 앞에서 말했던 형법이 이루고자 하는 법익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지능형 로봇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지능형 로봇도 법적인 주체가 될 수 있고 그 법적 주체로서의 지능형 로봇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이것에 형벌을 부과해서 법익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형벌 부과는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문 분석이 끝이 났고요. 그럼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볼게요. 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겁니다. 1번, 형법은 여러 가지 범죄 모습과 범죄에 가해질 형벌의 종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네, 1문단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었습니다. 맞는 말이었고요. 2번, 형벌은 인간의 자유권을 비롯한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적절히 사용되도록 제어해야 한다 해서 책임 원칙이 나왔었습니다. 맞네요. 3번, 형법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책임 원칙은 형벌 부과의 근거가 되며 형량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는데 근거 기능과 제한 기능을 한다라고 했어요. 역시 맞습니다. 4번, 형법은 인간을 전제하지 않고 법적 주체의 자격이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확립되는 것을 이해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인간을 전제하지 않고 법적 주체의 자격이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확립되는 것 나오긴 했는데 이것은 체계 이론의 관점이었지 현행법의 관점은 아니었습니다. 형법은 인간을 전제하지 않는다 아니고 전제하겠죠. 정답 4번이네요. 5번, 형법은 형벌을 부과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범죄 행위를 예방한다. 맨 마지막에서 봤습니다. 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나의 기억과 보기의 니은의 입장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우선 나의 기억은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은 다시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고요. 니은의 입장 읽어보실까요? 자, 니은. 인공지능을 탑재한 지능형 로봇이 스스로 인식하여 판단하고 행동하더라도 자, 이건 앞에서 봤던 건데요. 자, 니은. 지능형 로봇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그럼 기억과 니은은 반대되는 주장이겠죠. 인공지능의 독자적 인식, 판단, 행동 역시 인간의 의도에 따라 준비된 자료들을 이용한 학습 결과이기 때문이다. 즉 인간의 의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겠죠. 자, 지능형 로봇의 행동을 인간의 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또한 지능형 로봇은 인간의 어떠한 특정 목적에 따라 이용된다. 인간의 목적에 따라 이용된다는 점이죠. 기존 기계와 다르지 않다. 결국 지능형 로봇의 행동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행위와는 구별된다는 것이다. 자유의지 없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이 견해에 따르면 형법상의 책임은 오직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인간에게만 책임이 적용된다.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도출된다. 예를 들어 범죄자를 발견 즉시 추방하거나 즉결 처형하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그를 존엄한 인간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형벌제도는 범죄자는 물론이고 우리 자신을 인간답게 만드는 제도로 로봇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였습니다. 자, 그럼 적절한 거 찾으러 한번 가볼게요. 1번입니다. 기억은 지능형 로봇의 자율적 행위를 인간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더 볼 필요 없죠? 틀렸습니다. 2번 볼게요. 기억은 지능형 로봇의 기술적 방법을 통해 사회 체계와 소통하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맞는 말이었고요. 니은은 지능형 로봇은 인간처럼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위에서 봤었죠.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다. 정답 나왔네요.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3번 더 보겠습니다. 기억은 지능형 로봇이 인간을 매개하여 벌써 틀렸죠? 너무 쉽네요. 4번 볼게요. 기억은 지능형 로봇이 전통적 행위 개념에 따라 소통하기 때문에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라고 했는데 정통적 행위 개념에 따라 소통한다? 아니죠, 여러분. 전통적 행위 개념은 인간 행위를 전제하는 거였는데요. 틀렸습니다. 자, 5번은요. 기억은 지능형 로봇이 독자적 사회체계로서 소통에 참여하는 법적 주체의 지위가 인정돼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맞는 말인데요. 그럼 니은이 틀렸겠네요. 니은은 지능형 로봇의 행동이 인간의 의도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죠. 인간의 의도에 따랐기 때문이죠. 네, 쉬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뒤로 넘겨가서 3번 가볼게요. 자, 법에 근거하여 법인과 지능형 로봇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법인은 법적 의무가 있지만 지능형 로봇은 법적 의무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법에 근거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역시 법인은 법적인 의무는 있지만 맞습니다. 지능형 로봇은 법적인 의무는 없다라고 되어 있죠. 현행법으로 봐야 되는 거죠. 네, 1번은 맞겠네요. 2번으로 가볼게요. 법인은 처벌받을 수 있지만 처벌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감독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법적 의무요. 처벌도 가능했다라고 했고요. 지능형 로봇은 처벌받을 수가 없다. 현행법에는 자연인 또는 또 법인만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맞습니다. 3번 보시면 법인과 지능형 로봇은 법에서 규정한 자연인은 아니다. 맞는 말이네요. 4번. 법인과 지능형 로봇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능력은 없다. 역시 현행법상 맞습니다. 정답 5번이겠네요. 법인과 지능형 로봇에 대한 감독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 이 지능형 로봇에 대한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한 것부터 틀렸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인간에 의한 감독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쉽게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4번. 가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보겠습니다. K씨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가정용 지능형 로봇은 과거에 여러 차례 시간 내에 배터리를 충전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로봇은요, 배터리가 소진되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게 되었고요. 어느 날 문이 잠긴 집 밖의 마당에서 작업을 하던 로봇이 배터리가 소진되려고 하자 재충전할 수 있는 상황을 검토하였다. 스스로요. 로봇은 이웃집이 가까이에 있고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웃집 콘센트에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이 배터리 소진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보다 낫다고 스스로 판단까지 한 뒤에 이웃집의 주인 동의 없이 그 집에 들어감으로써 이거 범죄죠. 주거 침입을 하였다였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틀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주거 침입을 한 지능형 로봇이 형법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없다면 처벌의 공백이 생겨 사회적 위협이 되겠군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나에서 봤던 일문단에 나왔던 내용이네요. 네, 맞는 말입니다. 2번. 주거 침입을 한 지능형 로봇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 지능형 로봇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비난 가능성도 없겠죠. 이유는 도덕적,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있어야지 법적 처벌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법률적인 근거로 처벌을 할 수가 없으면 비난 가능성도 당연히 인정되지 않아야 된다고 봐야 되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3, 4, 5번도 읽어보겠습니다.
주거 침입을 한 지능형 로봇이 형법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없다면 그에 합당한 형벌의 양은 있다면 형벌의 양은 책임의 크기를 넘어선 안 된다. 네, 맞습니다. 책임 원칙이었고요. 4번 주거 침입을 한 지능형 로봇이 자율적으로 행동하였다면 인간이 저질렀을 때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을 지능형 로봇이 행한 것이므로 인공지능에 대한 형법 적용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 맞습니다. 네, 맞죠? 5번 주거 침입을 한 지능형 로봇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화되려면 해당 로봇의 범죄 능력을 인정하고 형벌 부과를 통해 형법이 이루고자 하는 법익 보호의 목적이 달성되어야 하는군. 이것은 나에 나왔던 정당화될 수 있는 방법이었네요. 네,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네, 주제 통합 문제고 지문이고 너무 쉬웠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풀이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우리는 주제 통합 6강에서 만나요. 안녕.